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정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이 금융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과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1% 우대금리가 사라지고 대출 한도도 일부 축소될 전망입니다. KB금융 윤종규 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11월 임시주총에서 확정되는데 사실상 3연임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유럽에 수출했습니다. 비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차의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소 사업 영역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답변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 이 내용부터 짚어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김 장관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달 정도 됐고 강남 4구는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값이 크게 오른 책임을 과거 정부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나왔죠? 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가 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 기간이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또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관련해서 소득 요건을 더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 공급하는 데 있어 소득 요건에 걸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비율 LTV 완화 요청에 대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어 완화할 경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이 진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금융당국이 대출 속도를 조절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은행들이 이에 따른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또 대출 한도가 바뀌고 더 깐깐해지겠군요. 네, 곧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축소, 또 심사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저소득계층의 생활 자금용 대출은 막히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특히 고액 신용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행 신용대출은 대개 연소득의 100에서 150%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특히 전문직 등은 최대 연소득의 2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앞으로 이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우대금리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선 부가 조건에 따라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 이 폭을 줄여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대출 증가세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판단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은행들의 자율적으로 대출 속도 조절 방안을 내달라고 주문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자체적인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지침을 내리거나 당국 차원의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터무니없는 가격표가 붙어서 소비자들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낮아진 대신 이 발코니 확장과 같은 옵션 비용을 크게 올려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9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례 계룡 리슈빌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분류했는데 이 금액만 2,500만 원에 달합니다. 나머지 유상 옵션 비용까지 더하면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다른 아파트 옵션 비용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면목동의 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만은 할 수 없고 벽지와 붙박이장, 비대 등 다량 옵션을 묶어 선택해야 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5천만 원 수준이며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별도입니다. 분양가는 심사를 통해 통제를 받는 반면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은 별도 심사가 없습니다. 시행사와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춰 저렴하게 보이도록 하고 옵션 비용을 높게 책정해 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는 수단 중에 하나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타이트하게 규정되면 될수록 건설사 시공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유상 옵션 품목을 더 늘리고 비용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입주자 90%가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만큼 각종 옵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중국산 백신과 관련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는 효과가 좋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이걸 선구매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다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중국산 백신과 관련한 정부 입장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건가요? 네, 정부는 어제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 백신에 대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상 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백신에 대해 아직 안정성과 유효성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올 가을과 겨울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소아나 청소년, 노인 등은 가급적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는 백신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부작용은 피로 정도로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연구 중단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도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을 돌연 중단한 바 있는데요. 관련 조사를 끝낸 뒤 영국과 브라질에선 임상을 재개했지만 미국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브 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중대한 안전 이슈가 있는지 보기 위해 관련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빌 게이츠는 내년에 백신이 보급되고 2020년에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 4주 내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2주째 하루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확진자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서울 강남구 마스크 수출 유통업체인 K보건산업에서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21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경영대와 도서관 등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113명이며 이 중 지역 발생이 105명, 해외 유입이 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2주째 100명대이지만 지역 발생이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5.4%로 통계 집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입원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네, 정부는 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진단검사에서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병원 내 감염 사례를 감안한 조치로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종료 때까지 적용되는데요. 1단계 검사에서 10,000원, 2단계 검사 시 30,000원가량만 더 내면 됩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진단검사 임의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지역 화폐의 경제적인 효과를 두고 이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기에 학계까지 이 삼각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 지역 화폐 효과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죠. 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이 지사를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경기연은 지역화폐가 지난해부터 본격 사용됐는데 2018년 이전 자료로 분석하는 등 부실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세현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앞서 조세현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 지사는 조세현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언급하며 문책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학계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요. 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요 대권 후보라는 분이 학자들을 탄압하는 발언을 하고 나만 옳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경제를 잘 안다는 과도한 자기 확신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세현의 연구 자료가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화폐 발행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세현이 지역화폐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정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제 효과는 인정했다는 것이 이 같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즉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효과가 있으니 마구잡이 지역화폐 발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정부로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자 정부 측은 보고서마다 무조건 정부 정책 방향 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자, 계속해서 금융시장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나오는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증시 흐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1% 하락한 2,435.92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1,579억 원, 1,689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홀로 3,250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나올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여부 등의 시장이 경계심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맞물려 기관을 중심으로 나온 차익 실현 매물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던진 매물에 오후 들어 장이 밀리면서 결국 어제보다 0.35% 하락한 896.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환시장 움직임과 또 미국 선물시장 분위기도 짚어주시죠.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90전 떨어진 1,176원 10전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 23일 이후 종가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증시와 마찬가지로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회복세로 강세를 보인 중국 위안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선물시장은 상승 중인데요. 다우존스는 0.38%,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45%, 0.67%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NH투자증권이 발행하고 삼성생명이 판매한 이 금 관련 파생결합증권 DLS의 환매가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NH투자증권은 이 늦어지는 만큼 조금씩 나눠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는데 첫 환급 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NH투자증권이 밝힌 원금 분할 상환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급일은 이틀 전이었던 지난 14일. 원금의 최대 10%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DLS 상품을 사모 신탁의 형태로 고객에게 수백억 원어치 판매한 삼성생명 역시 환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홍콩 소재 운용사로부터 자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NH증권으로부터 받았다면서 NH 측의 안내대로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고객에게 1차 상환은 다음 주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지 유동성 상황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NH가 발행한 DLS의 기초자산은 해외 금무역 기업이 은행 신용장을 개설할 때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를 주도하는 홍콩 운용사가 인도네시아의 거래처로부터 제때 자금을 받지 못하면서 당초 만기 상환금 지급이 연기된 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상환 일정도 줄줄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은 우선 투자자에게 50% 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NH로부터 환매금을 충당하는 선지급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선지급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물론이고 삼성생명 역시 상환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사망한 가족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이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연금 상속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장지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매월 꼬박꼬박 가입한 개인연금. 하지만 안타깝게 일찍 사망하게 되면 납입한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는 보험금이 없는 것으로 자칫 생각하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급 기간 중에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상속인이 일시불을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금감원이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신청된 37만 건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전수조사해보니 이 가운데서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728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거엔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제공돼 조회 신청을 한 상속인들조차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지만 지난해 2월부터는 구체적인 상품명과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받을 개인연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금감원이나 주민센터,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금감원이 보험협회를 통해 각 보험사에서 사망자의 개인연금 정보를 취합하면 신청인은 이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상속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이번 전수조사에서 나온 미지급 보험금 728억 원에 대해선 우편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윤종규 현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지난 2014년 회장직에 오른 뒤 세 번째 임기를 맡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결국 윤 회장이 최종 후보에 올랐군요. 네, KB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자군 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윤 회장을 최종 1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우석 호 위원장은 윤종규 회장이 지난 6년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KB를 리딩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위기가 일상화된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윤 회장이 3년간 조직을 더 이끌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인선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컸잖아요.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노조는 전체 후보군 10명에게 회장 추천 절차 참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건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의지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윤 회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임시 주총 때까지 윤 회장 재연임 반대 의결권을 모으고 사회이사 추천 주주 제한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도 추가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사실상 3연임이 확정된 건데 남은 절차는 뭡니까? 네, 최종 후보로 선정된 윤 회장에 대해 오는 25일 회추위와 이사회가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임시주총은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재연임이 확정되면 윤 회장은 오는 2023년 11월까지 세 번째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버티기 위한 생존 전략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중국 우한과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 노선이 다시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우한으로 가는 항공편을 8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이번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내선 운항을 늘리며 명절 특수를 노리는 곳도 많은데요. 제주항공은 연휴 기간 부산, 광주 임시편을 운항하고 진에어는 김포에서 부산, 여수, 제주를 포함해 국내선 200여 편을 증편합니다. 네. 전반적인 여행 수요는 아직 회복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저비용 항공사들도 시선을 화물 운송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 올 상반기 대형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흑자를 내자 LCC들도 화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여객 수요 의존도가 높은 데다 소형기인 탓에 수익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으로 오는 11월까지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대규모 정리해고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살아남기 위해선 자금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에어는 1,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고 지난 유상증자에서 청약 참여율이 저조했던 티웨이 항공도 7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결국 항공업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추가 매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트럭에 이어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유럽에 수출했습니다. 이 부문 사상 첫 수출 실적이고 자동차가 아닌 제품 수출도 처음이어서 이 수소 사업 영토 확장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연료 전지 시스템은 수소 전기의 심장으로 내연 자동차 엔진에 해당합니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자동차가 아닌 부문에서 수출 성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위스 수입업체는 수소 전기차 넥소에 탑재된 것과 같은 급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활용해 비상전력 공급용 발전기나 친환경 이동형 발전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월 세계 처음으로 유럽에 수소 트럭을 수출했습니다. 오는 2022년 북미 시장 상용화도 추진합니다. 현대차는 기존 자동차 분야를 넘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수소 경제 실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룹 차원의 전기차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을 내놓은 데 이어 기아차는 2027년까지 전기차 전용 모델 7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송호성 사장은 최근 경기도 화성 공장을 방문해 오는 2029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독주도 내년 여름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또 미래 모빌리티의 플랫폼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는 부분들, 융합적으로 가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현대자동차 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 사장이 오늘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자, 구본환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구사장은 그만둬야 하는 사유를 모르겠다며 당장 자진 사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자발적인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바로 나가지 않으면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말해 당혹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사장은 급하게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직고용 문제나 스카이 72 골프장 이슈 등을 해결하고 내년 상반기쯤 그만두겠다고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거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국토부가 구사장을 해임하려는 이 해임 사유가 공개됐습니까? 네, 구사장은 해임 사유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그리고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이 해임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구사장은 태풍 위기 부실 대응에 대해 태풍 경보가 해제된 상태라 비상근무 체제 발령 요건이 되지 않았고 이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이라며 이 부분은 이미 소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당 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두 건 모두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건을 놓고 이 인국공 사태가 원인이란 해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사장은 뭐라고 했나요? 네, 구사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뜻이니 제 심증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구사장 해임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가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인데 이를 두고 구사장 해임이 인국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구사장의 해임안은 다음 주 중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로 내려잡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마이너스 0.8%를 예상했는데 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었는데 다시 나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OECD 중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로 지난달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내놓은 마이너스 0.8%보다 낮아졌는데요. 앞서 지난 6월 전망한 마이너스 1.2%에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인데요. 다만 이를 감안해도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1위였고 G20 국가들 가운데선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내년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했나요?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서 3.1% 전망치를 유지했는데요. 내년에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터키, 미국 정도만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전망에선 모든 국가가 산발적인 확산을 경험하고 거리두기나 국경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백신 보급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OECD가 우리나라를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할 것 같은데 이유가 나왔습니까? OECD는 우리나라의 확장적인 재정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나 소비 위축도 주요국에 비해선 양호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글로벌 교역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이 흐린 모습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밤까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까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아침부터 대체로 흐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리다가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대전은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5도, 춘천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과 제주는 아침부터,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3도, 대구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